자, 기초양리 5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거 뭐냐면, 자, 흡수된 약물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제 이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그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보면은, 자, 이 Cmax가 뭐냐면, 약물이 혈관에 흡수돼가지고 최고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Cmax입니다. 자, Cmax고, 그 다음에 Cmax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을 Tmax라고 하고, 그거를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Cmax까지 간 다음에 Cmax의 반까지 떨어졌을 때 그 걸린 시간을 T의 2분의 1이라고 하고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을 area under curve라고 하는데, 그래서 AUC,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약물 혈중 농도 시간 곡선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max, Tmax, T의 2분의 1, AUC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다음. 자, 여기서는 그 혈액 뇌관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영어로는 blood brain barrier, 그래서 BBB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 혈액 안에 뇌 안에 이제 혈액 뇌관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을 통과하려면 지용성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지용성이 높으면 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약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약물은 통과하기 쉽다라는 걸 나타낸 그림이고, 그리고 바이오 어벨레이빌리티, 그래서 바이오 어벨레이빌리티, 자, 이거는 생물학적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도 나오겠지만, 자,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정맥 내 주사한 AUC 분의 임의의 투여 경로의 AUC를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하면 바이오 어벨레이빌리티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험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물의 분포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혈관이 있잖아. 자, 혈관이 있는데, 자, 혈관 안에 우리 약물이 들어가잖아. 이제 이 동그라미가 약물이라고 치고, 이런 선이 혈관 안에 있는 뭐 단백질, 예를 들면 알부민 같은 거야. 그러면 혈관 안에 약물이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이런 알부민 같은 이 단백질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약물이 혈관 안에서 작용을 못 하겠지. 이렇게 약물이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약으로서 작용을 잘 할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차이, 이 약효를 나타내려면 결국은 약물은 이 비결합형 상태로 있어야 돼. 그래서 약물이 효과를 비결합형 상태로 있어야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알부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백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약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결합형 상태가 되면은 약효를 잘 나타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약효에 관여되는 거는 유리형 상태만이 약효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과 결합하고 있으면 결합형 상태는 약효를 잘 나타내지 못해. 근데 이제 산성 약물과 염기성 약물의 차이가 있는데, 자, 산성 또는 중성 약물은 알부민하고 결합을 하고, 염기성 약물은 알파1 산성 당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라는 게 이렇게 내용이 있네. 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약물의 내성, 요거 아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뭐냐면, 자, 타피킬라시스, 자, 이런 거 단어만 잘 알아두자.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단시간에 투여 간격으로 반복적 투여했을 때 급속하게 나타내는 내성. 그러니까 단시간으로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했을 때 급속하게 나타내는, 자, 내성이 타키필락시스다. 자, 이런 단어 정도 알아두고 가고, 다음. 자, 약물의 의존이 나오는데, 약물의 의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신체 의존, 두 번째는 정신 의존. 자, 신체 의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탈 증상이 나타나. 자, 이탈 증상은 뭐냐면 어떠한 이제 신체 증상인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떨림, 그리고 진전, 경련,
그거는 이제 떨림이고 얘는 경련. 것 같은 이탈 증상, 한마디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신체 의존적인 약물의 의존 반응이고, 두 번째는 신체 의존이 아닌 정신 의존. 자, 이게 있는데, 자, 이거는 뇌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같이 이탈 증상은 아니야. 이탈 증상은 아니야. 그래서 자, 정신 의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막 막 갈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 갈구하는 막 예를 들면은 막 약이 어딨지 하고 약물을 탐색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갈구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는 것을 정신 의존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물 의존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신체 의존과 정신 의존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자, 육회에서는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신경계를 분류하는 이제 분류된 표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자, 신경계는 자, 하나하나 해보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말초신경계 부분인데, 말초신경계는 체성과 자율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체성은 구심, 원심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구심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원심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구심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감각, 원심은 밖으로 나가는 거랬지. 그래서 원심은 운동.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자, 지금 하는 부분 우리는 자율신경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율신경에서 똑같이 구심성, 원심성 신경계가 있는데, 저 구심은 들어오는 거니까 내장 구심성 신경, 그다음에 원심은 밖으로 나가는 거랬지. 그래서 밖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율신경에서 이제 교감 부교감을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거 자, 자, 여기서 이제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하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이 나오네. 자, 유수신경과 무수신경. 자, 말 그대로 유수신경은 자, 수초가 있는 게 유수신경이고 수초가 없는 것이 무수신경이야. 자,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신경에 붙어 있는 이 수초라는 건데, 이 수초가 있으면 유수신경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수초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초가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런 여기서 이제 전류가 막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흐르는데, 수초가 있으면 그 수초를 건너뛰기 때문에 어떨까? 더 빠르게 전류를 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수초를 건너뛰기 때문에 도약전도라고 해. 도약전도. 수초가 있으면 유수신경이고, 그 수초를 건너뛰기 때문에 도약전도가 일어나고,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도 속도가 빠르겠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무슨 신경은 어떨까? 수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전달이 일어나지, 전도는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유수신경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율신경계를 하고 있잖아. 자율신경계에서 두 가지, 자, 자율신경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 특징이 있겠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수의적이라는 거야. 불수의. 자, 불수의는 뭐냐면, 자, 수의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자, 수의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단어거든. 근데 불수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나타낼 수 없는 걸 불수의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불수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다. 그 다음에 교감과 부교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량적으로 이중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자율신경이다. 기량적으로 이중 지배를 받고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이다. 두 가지 특징 알아두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빈칸 문제로 이제 한자 시험이 나올 수 있는데, 수상돌기, 뭐 이런 세포체, 뭐 수초, 랑비의 교륜 이런 게 시냅스 뭐 자극, 전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자를 잘 외워두고,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의 뭐 간단한 이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프레시냅스, 포스트 시냅스니까
시냅스 사이를 두고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받겠지. 이런 뭐 트랜스포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시냅스 사이의 이 간극을 시냅스 간극이라고 해. 그래서 단어를 알아두자. 이 시냅스에서는 자율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시냅스 간극 사이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이제 자율신경의 어떤 해부학적인 그림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인데, 자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보자면, 자 일단 왼쪽이 교감신경, 그다음에 오른쪽이 부교감신경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절전섬유라는 게 있지. 절전섬유. 네, 절전섬유가 자 여기 이 선 보이지? 이 선, 요선이 절전섬유고, 이렇게 뒤에 길게 늘어진 게 저루섬유야. 저루섬유. 보면은 특징이 절전섬유가 저루섬유보다 더 짧지. 그래서 교감은 특징이 뭐냐면 저루섬유보다 이 절전섬유가 저루섬유보다 더 짧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뭐냐면, 자 부교감신경 이게 절전이야.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이 절전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저루섬유인데, 부교감은 아까 교감하고 다르게 저루섬유가 더 짧지. 그래서 부교감의 특징은 저루섬유가 절전섬유보다 더 짧다라는 거 외워두면 되겠고, 보면 그리고 이제 부교감 같은 경우는 절전하고 저루가 1대1로 이제 대응을 하거든. 근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절전섬유의 그 선에 비해서 저루섬유의 그 선이 더 많아.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특징을 정리해 놨는데, 자 교감신경은 시냅스의 비가 절전에 비해서 저루가 20배 더 많다. 자 요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냅스의 비가 저루섬유가 이게 후고 이게 전이야. 그래서 절전섬유보다 저루섬유가 더 많다. 1대20의 비율로 더 많다. 근데 부교감 같은 경우는 시냅스의 비가 절전과 저루의 비가 1대1이다. 알아두면 되겠고,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은 절전이 더 짧고 부교감은 저루가 더 짧았지. 요거는 이제 뭐 상식적인 거라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자 교감신경의 특징 하나 알아보자. 자 교감신경은 이제 교감신경이 발동을 하면은 동공이 확대가 되고, 이제 어떤 흥분했을 때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동공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뭐 혈관이나 피부가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관지 평활근이 확장돼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혈관이 근육을 영양하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글리코겐의 분해가 촉진이 된다. 뭐 이런 특징. 부교감은 반대겠지. 자,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신경전달 물질의 과 수용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그 말초에는 채성신경과 자율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 채성신경부터 먼저 보자. 채성신경은 신경절이 일단 없고 쭉 가다가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코틴성 자 그러니까 NM 니코틴 수용체에 가가지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자 이게 골격근에 대한 채성신경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자 교감과 부교감, 일단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절전섬유에서 쭉 나와가지고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그래서 니코틴성 수용체에 가서 붙어서 다시 이제 저루섬유로 가는 거야. 저루섬유로 가서, 자 여기서 부교감과 교감의 큰 차이가 두 개 나뉘는데, 자 부교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나와. 그래서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다시 말하면 M 수용체, 이게 무스카린을 의미하는 건데 M 수용체에 가서 붙어. 근데 교감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저루섬유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단 말이야. 얘만 다르지. 다른 건 다 아세틸콜린이 나왔는데 교감만 마지막에 가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지. 그래서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가서 붙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특징 하나하나 다시 잡아보자. 체성신경계는 신경절이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세틸콜린이 NM 니코틴 수용체에 가서 붙었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부교감과 교감으로 나뉘는데, 부교감과 교감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이제 분비가 돼. 근데 교감만 마지막에 가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지. 그래서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가서 붙지. 그리고 부교감은 아세틸콜린이 마지막에 분비가 됐으니까 무스칼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가서 붙는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아까 교감신경에서는 자, 이렇게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드레날린 수용체에서도 종류가 있어. 아드레날린의 수용체의 종류. 자,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고, 알파 수용체는 알파 1, 알파 2, 베타는 베타 1, 2, 3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교감과 부교감의 차이가 있었지. 자, 교감과 부교감 모두 절전섬유, 저루섬유, 절전섬유, 저루섬유가 있었어. 근데 교감신경만 특별하게 마지막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지. 그리고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알파1, 알파, 베타 수용체가 또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 교감신경의 저루를 보면은 저루에서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리고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알파, 베타 수용체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는데, 자, 베타 수용체, 알파1 수용체 모두 저루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을 받지. 근데 알파2 수용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루 섬유 자체에 붙어 있어. 그래서 자기가 방출한 그 신경전달 물질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방출한 걸 자기가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알파2 수용체는 자기 수용체라고 불러.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교감은 아까 뭐가 방출된다고 했지? 그래, 아세틸콜린이 M 수용체, 무스카린 수용체에 가서 붙는다고 했지.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차이를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좀 특수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땀샘 같은 경우는 원래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 그럼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 신경전달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어야겠지. 노르아드레날린이어야 되는데 얘는 특별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땀샘은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얘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기초학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자율신경에 대한 뭐 어떤 장기와 그 다음에 수용체, 효과, 자, 이런 게 나온 표인데 이거는 무조건 다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자, 보자.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아드레날린이지. 그래서 뭐 교감을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콜린이지. 그래서 얘는 부교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왼쪽은 교감, 오른쪽은 부교감. 잘 보면은 교감, 왼쪽은 교감이고 아드레날린이 있기 때문에 다 보면 뭐야? 수용체가 알파하고 베타로 이루어져 있지. 그 다음에 부교감은 아까 무스카린성 수용체 붙는다 그랬지. 그래서 M 수용체 이렇게 되어 있고, 특징을 하나하나 보면 다 외워야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걸 찝어보자면, 자, 이 부분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은 봐봐. 심장은 자, 베타1 수용체가 우선이지. 베타1이 우선이고, 잘 보면은 심장이 강해지거나 심박수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베타1은 심장을 강하게 하는 수용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심박수를 빠르게 하거나 수축력을 강하게 하거나. 자, 혈관은 기본적으로 알파1은 혈관을 수축시켜. 기본적으로. 자, 보면은 알파1은 피부 점막을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알파1은 뭐 복부 내장을 수축시키거나 뇌를 수축시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특별하게 여기서 자, 베타2 여기를 보면은 베타2는 관상혈관, 골격근, 폐를 확장시키지. 그래서 혈관에서 베타2는 혈관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혈관은 알파1과 베타2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수축시키거나 뭐 확장시키거나 이렇게 한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평활근. 자, 기관지 평활근 중요한데, 기관지 평활근은
베타2가 확장시킨다. 그래서 베타2는 잘 보면은 이완 또는 확장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베타2가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땀샘이 있는데, 땀샘은 그 M3 수용체에서 분비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으로 가야 돼. 이건 잘못 오타야. 그래서 땀샘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장에서 보면은, 자, 베타1은 레닌 분비를 하지. 자, 베타1에서 이제 레닌 분비가 되는데, 레닌 분비가 되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 물이 재흡수가 돼. 요거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또 배울 거야. 그래서 신장에서 베타1은 레닌 분비를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 중요하니까 꼭 외우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수용체에서 아까 우리가 알파1 수용체와 자, 베타2 수용체가 각각 다른 작용을 한다고 했지. 자, 교감신경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교감에서 알파1 수용체는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베타2 수용체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 그래서 이거 작용이 알파1이나 베타2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다는 거 자,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1, 베타1, 뭐 베타2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뭐 노르아드레날린이냐, 이소프레날린이냐, 각각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수용체의 선택성이 좀 달라. 자, 여기 보면 이소프로테레놀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얘는 이소프레날린이라고도 해.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알파1, 베타1에 대한 선택성이 높고, 아드레날린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이소프레날린은 베타1, 베타2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데, 자, 이거는 외워두자. 자, 외워야 되고.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거잖아. 그 도약전도. 자, 도약전도. 여기서 이 수초 사이에 자, 요 부분을 랑비의 교륜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단어 외워두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그 선택성에 대한 그걸 배웠잖아. 그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모두 알파1, 베타1, 베타2에 대한 선택성이 모두 같았지.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얘는 알파1이 가장 강했지. 그래서 보면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알파1에 가서 작용을 하고, 아드레날린은 모두 같았으니까 알파1에서도 작용을 하고 베타2에서도 작용을 해.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선택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볼게. 자,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알파1에 대한 선택성이 가장 높았지. 그래서 알파1은 뭐였어?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했지. 자, 혈관이 수축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은 혈압을 결국 상승을 시킨다. 그런데 자, 그러면 심박수는 어떻게 될까? 심박수는 자, 알파1 작용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지. 혈압이 상승하면 그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미주신경의 반사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 보면 M2 작용이 상승을 하게 돼. 자, 그럼 M2 작용이 상승을 하면 아까 우리가 그 표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M은 결국 무스칼린성 수용체고 부교감이었잖아. 근데 심장 박동과 심장 수축 이런 부분에서 M 수용체는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M2 작용에 의해서 심박수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은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와 관련해서는 심박이 떨어진다. 결국 M2 작용에 의해서 심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모두 수용체의 선택성이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타1이 작용을 하는데, 자, 베타1 작용은 아까
심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심장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심박수를 늘리기도 해. 그래서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베타1에 의해서 심박수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자,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 알파1 작용에 의해서 혈압이 증가한다. 그리고 알파1 작용에 의해서 미주신경 반사에 의해서 M2 작용에 의해서 M2 작용은 결국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먹으면 결국 이렇게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배우잖아. 자, 여기서 이제 이소프레날린이 나오는데, 자, 이소프레날린은 결국 이제 베타1, 2에 대한 이제 선택성이 높네. 자, 베타1, 자, 베타1,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아래 거부터 먼저 보자. 자, 베타1에 대한 선택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될까? 베타1은 아까 심장을 강하게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심박수가 높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혈압 같은 경우는, 자, 베타2가 작용해. 베타2는 우리가 혈관 확장하는 작용이라고 배웠잖아. 혈관 확장이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지.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알파1, 베타1, 2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알파1이 자극을 받게 되면, 자, 알파1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야. 그래서 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상승하지. 그다음에 자, 베타1 같은 경우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심장을 수축을 강하게 하거나 심박수를 상승시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박 출량이 증가하게 돼.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베타2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 베타2는 보통 이제 뭐 이완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작용을 하거든, 보통.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뭐 자궁 수축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반응을 하게 만들고, 자, 그러면 이소프레날린은 결국 알파1, 베타1, 베타2 잘못했네. 자, 이소프레날린은 베타1, 2, 자, 이렇게 이소프레날린은 베타1과 베타2에 대한 선택성이 높았지. 그럼 베타1, 2에 대한 선택성이 가장 높아질 텐데, 자, 이렇게 비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베타1과 베타2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서 베타1과 베타2를 동시에 자극시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일단 베타1 같은 경우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수축력이 증가하게 돼. 그렇지? 베타2는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거잖아. 기관지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혈관 평활근이 확장되거나 하는 작용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양리학 7회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